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신민영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재난 때 왜 우리가 정신건강에 이제 유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난의 충격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재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나 그 정도를 좀 가늠하기가 어렵죠. 이제 상세 법령이라든지 UN, WHO에서는 이제 재난의 크기, 이런 피해의 크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정말로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재난, 자연재난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재난의 범위는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한파와 폭염도 새롭게 재난으로 인정이 되었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역시도 재난의 범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저희 한 2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던 굵직한 재난입니다. 아마 뭐 다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간의 이제 재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회재난이 130여 건, 자연재난이 20여 건, 인명피해가 2,8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5건의 재난이 300여 명의 피해를 입히고 1.7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재난의 어떤 빈도를 정리한 그런 표입니다. 이제 자연재난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풍수해, 그리고 최근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늘 있어 왔고, 또 이제 특이한 점은 사회재난, 저희가 예전에 인적재난이라고 불렀는데요. 사회재난의 빈도가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재난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기된 화재나 산불이 가장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차나 지하철, 해양 선박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가 그 다음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같은 가축 질병도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현장을 목격한 1차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그 현장에 없었더라도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를 이제 2차 피해자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최근에는 3차 피해자, 즉 재난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의 어떤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조와 구급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도 있으실 거고,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의료진도 역시 3차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뭐 1차, 2차, 3차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트라우마, 큰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압도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고요. 재난은 그 속성상 뭐 어떤 종류든지 상실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심한 유형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재산이라든지 또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희망, 이런 것도 역시 상실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2차 스트레스들이 수반이 됩니다. 업무 종사자들은 소진과 대리외상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반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는 큰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정이 된다든지 내가 뭐 소화가 된다든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긴장 반응, 뭐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라거나 좀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졌다 이렇게 본인이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과각성 반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그런 기억의 잔재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저희가 재경험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억의 이제 단면이 되겠죠. 그것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때 경험했었던 어떤 감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또 그때 나의 강렬한 경험들이 경험과 어떤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과각성 재경험 증상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건과 이러한 현상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자극들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피하게 되고 이게 또 고차게 되면은 그 범위가 굉장히 커져서 어떤 위험과 관련된 상황들, 이를테면 어둡거나 또 지하이거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 마트나 극장 이런 곳에까지 거부감을 느끼고 회피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게 되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잘 느끼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세상, 타인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이제 효능감의 저하 이런 것들도 역시 증상의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상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난은 사랑하는 가족이건 우리 재산이건 건강이건 이제 어떠한 미래의 꿈이건 많은 상실을 이제 동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상실이 있을 때 이제 애도의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애도의 과정이란 것은 상실 그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한 만큼 충분히 고통을 겪은 후에 만약 대상이라고 한다면 나의 그 사랑했던 그 사람이 없는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도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 그것을 이제 미완의 애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든지 또 이제 어떤 죽음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 내가 고착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고인을 온전하게 추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끔찍했던 그 순간, 굉장히 비극적이었던 그런 장면, 거기에 머물러서 고인의 전 생애를 추억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과 관련된 비통함이나 분노, 그리고 과도한 자책, 거기에서 좀 사로잡혀서 나오기가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또 고인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나 가치를 잘 찾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복합성 애도 장애라는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경험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가장 어떤 고통의 정도가 이제 심한 그런 형태로 보자면은 자녀를 잃은 부모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죽음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받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또 외상적인 죽음, 자살이라든지 타살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또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애도 과정에 이제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종이 됐다든지 아니면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상황 자체도 우리의 애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재난은 이러한 트라우마나 이제 상실에 따른 애도 외에도 다양한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됩니다. 먼저 이런 재난의 어떤 수습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직장이나 내가 본래 유지해왔던 학업 기능을 이제 계속 하는데 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사회의 무관심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부정적인 반응, 예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신상에 노출된다던가 그와 관련된 루머의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어떤 갈등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말도 못할 어떤 부정적인 시선, 루머, 편견, 특히 초반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고통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2차 스트레스 요인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이
그리고 신체적인 부상이 있을 때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 이제 가중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어떤 그 갈등이 있는 경우, 특히 지자체 또 중앙 정부와의 이 재난을 뭐 수습한다든지 복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때 어떤 정신병리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현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니까요.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이 겪으시는 그런 다양한 충격과 상실과 스트레스를 정리한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확진자의 규모가 저희 전체 인구의 한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겪으시는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나의 가족 또 나의 주변 사람한테 내가 전염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80% 정도에서 보이셨고 또 이제 나의 건강에 대한 걱정, 후유증이라든지 회복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에서는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라든지 나의 개인정보나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를 하셨어요. 또 갈등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10%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에서 심지어 법적 분쟁의 정도까지도 갈등이 굉장히 크게 겪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재난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 스트레스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감염병으로 보자면은 격리가 끝나면 내가 전파시킬 위험도 다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나의 이제 어떤 건강도 회복의 길로 접어든다. 이제 이렇게 뭐 겉으로만 봐서는 이제 재난 상황이 끝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은 이제 지속됩니다. 심지어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요인도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다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 후유증이 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 이러한 내가 격리나 복귀를 잘 못함에 따라서 이제 생기게 된 어떤 경제적인 곤란의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어떤 시선에 대한 부담, 차별받고 배척받고 하는 그런 경험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트라우마나 상실,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마음만 잘 잡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시고 또 주변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강요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충격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분명히 어떤 큰 각인되는 충격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뇌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뇌의 영역에 분명한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자율신경계, 내분비계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제 혼돈, 이러한 어떤 변화는 우리의 이제 몸과 마음에 이제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감정적인 영향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 시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슬픔, 분노 이러한 감정적인 영향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율신경계나 내분비계의 혼란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지적인, 신체적인 영향이 이제 실제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기억을 잘할 수가 없다. 내가 예전처럼 업무를 볼 때 잘 되지가 않는다. 이런 건 분명히 실제하는 어떤 영향이 되겠고요. 신체적인 영향으로 가장 흔한 것은 불면입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각종 어떤 통증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영향입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심계항진,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이러한 신체적인 영향도 결코 드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이제 스트레스 반응들, 또 얼핏 봐서는 좀 심각할 수도 있어 보이는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사실 대부분은 일시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좀 시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재난이 났다고 해서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들, 몸과 마음에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또 마음에서 이 재난을 좀 실감하는 시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재난의 어떤 초반기에는 좀 내가 이걸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고향감 이런 것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멀지 않아서 이 재난이라는 그 실체를 이제 절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각종 이런 반응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이런 고통, 아주 심각한 고통에 이제 한동안 좀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결국에 어떤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 도중에는 만약에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일이라든지 뭐 기념일 또 명절 이런 특정한 어떤 시기에 다시 어떤 고통이 밀려오는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회복의 단계, 그래서 이 경험을 내 인생 안에 통합하는 재통합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 50% 정도는 3개월 이내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한 1년, 2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 경험들, 이 충격들을 소화해서 내 인생 안에 통합시키는 과정이 한 80에서 90%의 이제 재난 경험자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에서 20%는 이 증상이 이제 고착되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10에서 20%의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회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병리적인 상태에 머물게 되는가, 저희가 그 차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회복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인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인 지지 체계인데요. 주변의 위로와 응원, 그리고 도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통과 충격에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면으로 맞서려는 어떤 대처 방식,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인지적인 유연성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자가 됩니다. 비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지만 이것을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 이제 뭐 다 귀찮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렇지만 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활동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트라우마의 회복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을 돕는 일련의 활동을 재난심리지원 활동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정신과 진료와는 다르게 응급적인 개입이다.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나 상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동안 뭐 제가 경험한 다양한 재난 심리 지원 활동 사진입니다. 2015년 메르스도 있었고 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도 있었고요. 가장 뭐 최근에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심리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이 이제 모태가 된 것은 세월호 사고 때의 심리 지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안산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중앙정부 복지부에 속한 국립정신의료기관, 또 다양한 민간 전문학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안산시 경기도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또 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재난은 재난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많은 기관들이 협력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협력해야지만 고통을 겪는 그런 재난 경험자분들을 도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재난심리지원 추진 체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 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나 권역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체계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적십자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트라우마센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1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4개 권역에 각각의 권역트라우마센터가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뭐 정신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해서 25명이 재난이 발생하면은 현장에서 심리지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병리가 고착된 분들을 위한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상시에는 뭐 재난 정신건강 전문가를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 훈련, 뭐 연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심리 지원 활동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심리적인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라는 말에서 이제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아주 긴급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당장의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소생시키는 그런 활동입니다. 재난 직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재난 경험자들이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사실은 개개인마다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릅니다.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충족시켜드리는 것, 그리고 고통을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적응과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 이것이 심리적인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것은 뭐 외상, 트라우마나 상실이 되겠지만 심리적인 응급처치에서는 그 자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긴급한 어떤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반응은 정상 범주의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잘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뭐 아주 심한 오열을 하신다든지, 아주 뭐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 없다든지, 뭐 퇴행이 돼서 좀 억지를 부리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뭐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뭐 전혀 다른 분들이 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갖는 어떤 압도적인 무게, 또 2차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어떤 그 부하로 인해서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었던 힘들이 잘 발휘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회복의 힘이라는 것이 있고, 그 힘을 조금만 촉진시키면은 이 어려움을 이제 자신의 강점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제 타개 나갈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응급처치는 뭐 누가 어디서 뭐 하는 것인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다만 PFA, 심리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요. 언제? 가급적 빠른 시기가 좋습니다. 재난으로 따지자면 재난 직후. 뭐 어디서? 장소의 구애도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존중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안전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존엄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의 활동, 우리의 행동이 그분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큰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가 자신의 어떤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보고, 듣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볼 것인가?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안전한지가 가장 중요한 저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분들이 겪는 어떤 반응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지금 그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갖는,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듣는 것. 마지막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이 재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할 때는 그래서 재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또 확실한 어떤 정보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연결해 드리고, 실질적인 도움,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어떤 도움이라든지 관련 부서, 서비스 체계를 연결해 드리는 것, 또 그분들 안에 있는 어떤 강점을 발견해서 연결하는 것 역시도 이제 연결하기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연결시킬 때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일깨워 드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위기 시에 이제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이제 뭐 긍정적인 추측이라든지 낙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만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5가지 N워즈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o, not, never, nothing, none 이런 부정적인 어휘를 가급적 삼가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재난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같은 이제 전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심리적인 응급처치로 기대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정감이죠.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친밀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친밀감, 또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을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어떤 조절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효능감이죠. 자신감, 그리고 이러한 지금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내 앞날을 긍정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우리가 심리적인 응급처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어떤 작가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니키드 생팔이라고 이제 다양한 트라우마, 어렸을 때 성폭력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불화, 이런 아주 굉장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서 그래도 본인의 어떤 재능으로 작가가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초기작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었는데, 이분이 점차 이제 후기로 가면은 굉장히 따뜻한 그림들을 이제 많이 이제 작품들을 내셨어요. 여성성에 대해서도 보다 이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이제 다 발표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이러한 재난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는 결국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교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는 미처 소화되지 못한 그런 충격적인 경험들의 잔상이 계속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 과거에 내가 즐거웠었던 그런 기억,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떠올려 보시는 것이 이제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안전지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요. 그런 나만의 안전지대를 이제 떠올려 보는 연습,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자꾸 떠오르는 어떤 잔상들을 또 종이에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뭐 불에 태워버린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제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머릿속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다양한 이제 심상 기법들은 거리두기, 봉쇄 훈련 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가급적 이전의 활동을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강하게 식사하고 특히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연구에서 이제 재난 초기의 어떤 불면이 이후의 회복에 굉장히 어떤 방해 요인이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뭐 잠깐의 어떤 약물 치료를 동원해서라도 재난 초기에는 잠을 잘 자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회피 현상이 굳어지면은 장기적으로는 회복하는 데도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키지 않더라도 적어도 믿을 만한 어떤 사람들과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고자 하는 어떤 도움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애쓰시는 것,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 평가지는 지금 당장의 어떤 위험도, 나의 고통의 정도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높다고 해서 어떤 정신병리를 바로 진단한다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나의 심리적인 고통의 크기가 이 정도이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고, 정확한 진단과 회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이라든지 불면, 또 심한 어떤 우울감을 완화하는데 정신과 약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만이 유일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특히 트라우마 치료는 외상 중심 정신 치료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인지행동 치료, 또 EMDR, 경두계 자기자극술과 같은 다양한 비약물적인 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난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경우라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라던가 권역의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울적하지 않았다든지, 답답하지 않았다든지, 막막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터널의 길이는 알 수가 없죠. 어떨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이제 막막하게 느껴질수록 언제가 끝인가 앞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발밑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터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는 그 반대편 끝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